타닥타닥 종이가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화로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갔다. 매캐한 연기가 좁은 침소 안에 자욱하게 피어올랐으나 화인 활은 공주는 기침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하얗게 질린 손은 다급하게 서안 위에 종이 뭉치를 집어 불길 속으로 던져넣고 있었다. 그것은 반역의 문서도 적국과 내통한 밀서도 아니었다. 그저 달빛 아래서 주고받았던 꽃잎처럼 더덥고 이슬처럼 투명한 연심, 른신이 담긴 서신들이었다. 밖에서는 거친 삭풍이 몰아치며 창호지 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고 그 바람 소리에 섞여 수백 명의 군사들이 쇠징 박힌 군화를 신고 눈을 밟는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쿵쿵쿵.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화인은 멈출 수 없었다. 이 종이 한 장이라도 남겨두었다가는 문 밖에서 홀로 칼을 잡고 서 있는 그 사람, 무영의 목이 베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발, 제발 다 타버려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다오. 그녀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불타는 종이 위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바깥 세상은 얼어붙은 지옥과도 같았다. 무영은 쏟아지는 한방눈을 온몸으로 맞으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어깨와 투구 위에는 이미 하얀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으나 그는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허리춤에 찬 검자루를 으스러져라 쥐고 있었고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다. 금군진군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저 멀리서부터 붉은 용처럼 굽이쳐 다가오고 있었다. 무영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자신들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그는 등 뒤의 문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흐느낌과 종이가 타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면 일개 문지기 하나쯤은 찾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발을 떼지 않았다. 자신의 주군이자 연인인 공주를 홀로 두고 살 바에는 차라리 이곳에서 그녀의 방패가 되어 죽는 편이 나았다. 무영아, 듣고 있느냐? 문 안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대답하는 순간 이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승에서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에 그녀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예,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영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나 그 안에 담긴 물기는 숨길 수 없었다. 화인은 문에 몸을 기대며 주저앉았다. 등의 온기가 문을 통해 무영의 등에도 전해지는 듯했다. 어리석은 사람. 어서 도망가라 하지 않았느냐. 나 같은 것은 있고 이름 없는 백성이 되어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화인의 원망 섞인 애원이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 갇힌 새와 같은 자신의 처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한 사내의 날개마저 꺾어버린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하고도 치명적인 실수였다. 며칠 전 화인은 무영이 건네준 붉은 동백꽃 한 송이를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궁궐의 화려한 모란이 아닌 투박한 산골짜기에서 피어난 그 꽃은 무영 그 자체였다. 하지만 공주를 시기하던 나인 하나가 청소를 핑계로 서책을 뒤지다 그 꽃과 함께 무영이 적어둔 짧은 시구를 발견하고 말았다. 담장 너머 달이 차오르니 내 마음도 그대 향해 차오릅니다. 천한 문지기가 감히 왕족인 공주에게 연정을 품다니 그것은 조선의 법도 아래서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였다. 나인은 그 즉시 중전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고 분노한 왕은 친히 금군을 이끌고 공주의 처소인 비취당 페이츠의당을 포위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죄가 되는 세상 신분이라는 벽이 목숨보다 높은 세상이었다. 횃불의 행렬이 비취당 앞마당에 당도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밤을 대낮처럼 밝혔고 눈 덮인 마당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금군 대장 강수연이 앞으로 나서며 우렁차게 외쳤다. 어명이다. 죄인 무영은 검을 버리고 포박을 받아라. 그리고 공주 자가는 즉시 방문을 열고 나오시오. 대장의 호령이 쩌렁쩌렁 울렸지만 무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집에서 검을 뽑아들었다. 스르릉 차가운 금소금이 눈 내리는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을 선포하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섬뜩하고도 아름다웠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내 검이 피를 맛볼 것이다. 무영의 선언에 금군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조선 제1검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무예를 가졌으나 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문지기 노릇을 해온 사내였다. 그의 검기겸치는 굶주린 늑대의 그것처럼 살벌했다. 방 안의 화인은 밖의 상황을 짐작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칼을 뽑았다. 그것은 곧 반역을 의미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녀는 다 타버린 죄를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작은 단도를 꺼내 품에 숨겼다. 무영이 죽는다면 자신 또한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왕실의 법도가 그를 죽인다면 그녀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법도를 조롱하리라 다짐했다. 화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차마 열 수가 없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영의 등이 보일 것이고 그 등이 화살바지가 되는 꼴을 보게 될까 두려웠다. 무영아,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문지기가 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그 문을 지키고 서서 세상의 모진 풍파가 너에게 닿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무영은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눈발이 그의 속눈썹에 내려앉아 녹아내렸다. 아니옵니다, 자가. 다음 생에는 부디 평범한 지아비와 지어미로 만나 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는 초가삼간에서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없이 꿈꾸었으나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소박한 소망이었다. 대장이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냈다. 쳐라! 저놈을 베고 공주를 모셔라. 함성과 함께 10여 명의 병사들이 창을 꼬나쥐고 무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무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차자 감각이 예리하게 살아났다. 쏟아지는 눈송이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보일 듯했다. 그는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갔다. 그의 검이 허공에 반원을 그리자 선두에 섰던 병사의 창대가 두 동강 나며 붉은 피가 눈밭에 뿌려졌다. 전투는 처절했다. 무영은 홀로 수십 명을 상대해야 했다. 그의 검은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다. 어깨를 스치는 창날, 허벅지를 베고 지나가는 칼날, 하얀 눈밭은 순식간에 붉은 점들로 얼룩졌다. 그러나 무영은 쓰러지지 않았다. 등 뒤에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고통을 잊게 하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억지로 되살리고 있었다. 그는 괴물처럼 포효하며 달려드는 병사들을 베어 넘겼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러나 꺾이지 않는 수호신, 서우센의 눈이었다. 금군 대장은 혀를 찼다. 지독한 놈,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대장은 직접 활을 들어 무영의 심장을 겨냥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퉁기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어둠을 뚫고 날아갔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비취당의 문이 벌컥 열렸다. 안 돼. 화인이 비명처럼 외치며 튀어나왔다. 그녀는 맨발이었다. 하얀 버선발이 차가운 눈밭을 디뎠다. 날아오던 화살은 무영의 검에 튕겨나갔지만 그 찰나의 빈틈을 노린 병사들의 창이 무영의 옆구리를 찔렀다. 무영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붉은 피가 솟구쳐 화인의 하얀 소복을 적셨다. 무영아, 화인은 병사들의 칼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영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피냄새와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하는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다. 무영은 피 묻은 손을 들어 화인의 뺨을 감쌌다. 자가, 나오시면. 아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화인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았다. 아니, 같이 갈 것이다. 네가 가는 곳이 황천길이라도 내 같이 갈 것이다. 금군들이 주춤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공주 자가 비키십시오. 그자는 대역죄인입니다. 화인은 무영을 등 뒤로 감싸며 대장을 노려보았다. 평소에 유약하던 공주의 눈빛이 아니었다. 서리빨 같은 위엄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자가 죄인이라면 나 또한 죄인이다. 내 마음을 훔친 것이 죄라면 그 마음을 내어준 나를 먼저 베어라. 그녀의 일갈의 병사들은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눈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을 덮어버리려는 듯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송이 사이로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명했다. 무영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다. 적어도 공주가 안전한 곳으로 피할 틈은 만들어 주어야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다시 고쳐 잡으며 그는 화인을 자신의 등 뒤로 밀었다. 자가, 제 등 뒤에 숨으십시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미 퇴로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아니, 희망이 아닌 거짓이라도 좋으니 그녀가 공포에 떨지 않기를 바랐다. 무영의 등은 넓고 단단했으나 화인은 보았다. 그 등, 곳곳에 박힌 화살과 베인 상처들을 그녀는 깨달았다. 오늘 밤 이 눈 덮인 마당이 우리의 무덤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 깨달음과 함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기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기에 준비되었느냐? 무영이 낮게 속삭였다. 화인은 그의 옷자락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든 좋다. 무영이 다시 한번 포효하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무모한 돌진이었으나 그 기세만큼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 못지않았다. 금군들이 당황하여 대열을 정비하는 사이 무영의 검광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비극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는 피로 씻겨 내려갈 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눈보라가 그들의 뒷모습을 삼키듯 휘몰아쳤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붉은 피가 눈밭을 수놓기 전에 평온했던 시절로 기억을 되돌려보자. 그곳은 비취당 회최텅이라 불리는 권례의 가장 외진 정각이었다. 이름은 비취처럼 푸르고 아름답다는 뜻을 품고 있었으나 실상은 임금의 눈 밖에 난 후궁 소생의 공주가 유배되다시피 머무는 잊혀진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담장은 높고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여 바깥 세상의 빛을 차단했고 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주인의 처량한 신세를 대변하는 듯했다. 무영이 처음 이곳에 문지기로 배정받았을 때 동료들은 그를 동정했다. 뇌물을 바치지 못해 줄을 잘못 썼다느니 귀신이 나오는 흉가라느니 하며 혀를 찼다. 하지만 무영에게는 이 정막이 오히려 편안했다. 권력의 암투와 시끄러운 정쟁에서 벗어나 오직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리는 이곳은 천한 무관인 그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그는 묵묵히 녹슨 대문 앞에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공주의 고독을 지키는 허수아비가 되었다. 처음 공주의 목소리를 들었던 밤을 무영은 기억했다. 유난히 달이 밝아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던 늦가을 밤이었다. 문 안쪽에서 가늘고 끊어질 듯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뼈에 사무친 외로움이 빚어낸 영혼의 울음소리였다. 오늘 밤 달은 참으로 무심하구나. 저리도 밝은데 내 방 안은 이토록 어두우니 혼잣말이라기엔 너무나 또렷했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라기엔 너무나 허공에 뜬 말이었다. 무영은 규율을 어기고 입을 열고 말았다. 문지기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 했거늘 그 처연한 목소리가 그의 굳게 닫힌 입술을 열게 만든 것이다. 자가 달빛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담장이 너무 높은 탓입니다. 문을 조금만 여시면 달빛이 자가의 발치까지 닿을 것입니다. 무영의 굵직한 목소리에 문 안쪽의 기척이 뚝 끊겼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사람이 있었더냐.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생겼다. 낡고 두꺼운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애틋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화인 공주는 무영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았다. 무영은 그녀에게 장터의 왁자지껄한 풍경, 봄날 강가에 피어나는 버들강아지, 겨울산을 뛰어다니는 노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주는 무영의 투박한 묘사를 들으며 상상 속에서 담장을 넘어 훨훨 날아다녔다. 반대로 무영은 공주를 통해 자신이 지키는 나라의 비정함을 배웠다. 화려한 금관 뒤에 숨겨진 무게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갇혀 지내야 하는 억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여인의 슬픔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공주는 문틈으로 비치는 무영의 다부진 그림자만을 보았고 무영은 문살에 비치는 공주의 가녀린 실루엣만을 보았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깊고 진하다는 것을 그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화인은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다. 하얗고 고운 손바닥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떡 한 덩이가 놓여 있었다. 날이 찹니다. 밖에서 떨고 있을 그대를 생각하니 내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무영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자가 아니 되옵니다. 천한 놈이 어찌 귀하신 분의 음식을 탐하겠습니까? 하지만 화인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것은 공주가 문지기에게 내리는 하사품이 아니다. 그저 벗에게 건네는 마음이다. 제발 거절하지 마라 다오. 벗이라는 단어가 무영의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었다. 공주의 손끝이 무영의 거친 손바닥에 아주 잠깐 스쳤다. 그 찰나의 순간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휘감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 떡은 뜨거웠고 그 온기는 무영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리기에 충분했다. 그것이 그들의 첫 접촉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연심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법이다. 봄이 오고 꽃이 필 무렵 비취당의 고요를 깨트리는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조 판서와 내관들이 들이닥쳐 왕의 교지 붓질을 낭독했다. 공주 화인은 들으라. 북방의 오랑캐국 철현 뒷젠의 태자가 화친을 청해왔으니 금상께서는 이를 기꺼이 수락하시어 공주를 철현국의 태자비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다음 달 보름에 출궁할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라. 교지를 읽어내려가는 내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내용에는 공주의 의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나라의 안위를 위해 팔려가는 곡물에 불과했다. 마당에 엎드려 교지를 받던 화인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그녀는 땅을 치며 통곡하지도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의 끝이 대문 밖 무영이 서 있는 곳을 향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지를 전한 행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비취당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정막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가 아닌 숨통을 조여오는 절망의 침묵이었다. 무영은 대문 밖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자신의 마음을 훔쳐간 여인이 이 역말리 낯선 땅으로, 그것도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의 놀이개로 팔려간다는데 고작 문지기에 불과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개미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칼을 찼으되 휘두를 수 없고 사내로 태어났으되 정인을 지킬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차라리 자신의 귀를 찌르고 싶었다. 안에서 들려올 공주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무영아, 밤이 깊어서야 공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여 더 서글픈 목소리였다. 들었느냐 내가 떠난다고 한다. 저 북쪽 끝 눈과 얼음만이 있다는 그곳으로. 무영은 입술을 깨물며 억눌린 목소리로 답했다. 들었습니다, 자가. 하오나 어찌하여 거부하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병을 핑계 대시거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겠다고 하십시오.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무영의 말은 횡설수설에 가까웠다. 어떻게든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묻어났다. 화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왕명이란 그런 것이다. 내 목숨 하나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데 공주된 도리로 어찌 거절하겠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궐이라는 새장에 갇힌 새였다. 이제 그 새장이 조금 더 춥고 먼 곳으로 옮겨질 뿐이다. 화인의 체념 섞인 말에 무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가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가께서는 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고 따뜻한 떡을 나눌 줄 아는 귀한 사람입니다.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폭발시킨 순간이었다. 문 안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스스로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틈 사이로 화인의 젖은 눈동자가 보였다.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아주는구나. 세상 모두가 나를 왕실의 도구로 보는데 오직 너만이 나를 여인으로, 사람으로 보아주는구나. 화인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문틈을 넘어 무영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 작은 물방울이 무영의 이성을 산산조각 냈다.
신분의 벽, 왕실의 법도, 목숨의 위협.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무영이 불쑥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도 단호했다. 이 궐을, 이 운명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화인은 놀란 눈으로 문틈 사이에 무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 도망이라니.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나뿐만 아니라 너의 목숨까지. 무영은 말을 잘랐다. 살아서 지옥을 겪느니 죽어서라도 자유를 얻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가께서 원하신다면 제 목숨을 걸고 길을 열겠습니다. 저 북쪽 끝 얼음 땅이 아니라 따뜻한 남쪽 바닷가로, 이름 모를 산골짜기로, 어디든 자가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은 반역의 모의였고 사랑의 맹세였다. 무영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의 목숨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님을. 화인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무영의 제안은 치명적인 독이자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상상했다.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무명옷을 입은 채 무영의 손을 잡고 숲길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 밤 달을 보며 이야기했던 그 자유로운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패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고 성공한다 해도 평생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팔려가 평생을 그리움과 한속에 살다 죽는 것보다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와 함께 숨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화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문틈으로 내밀었다. 이번에는 떡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냘픈 손가락이 무영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무서워. 너무나 무섭다. 무영아, 허나 너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사느니 너와 함께 죽는 길을 택하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맹세했다. 다가오는 보름날 혼례 행렬이 준비되느라 궐이 어수선한 틈을 타 담을 넘기로 무영은 비취당을 지키는 다른 병사들의 교대 시간을 조작하고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해두었다. 화인은 폐물들을 은밀히 챙겨 노잣돈을 마련하고 화려한 궁중 의복 대신 나인의 옷을 훔쳐 숨겨두었다. 그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다. 서로의 눈빛만 마주쳐도 심장이 튀어나올 듯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가슴 속에는 난생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벽 너머의 연심은 이제 벽을 부수고 나올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계획을 눈치챈 자가 있었으니 바로 화인을 시기하던 나인 월이었다. 그녀는 화인이 밤마다 수상한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문지기 무영과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뱀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월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출세의 동아줄이었다. 공주의 부정을 고발하여 중전마마의 눈에 든다면 이 지긋지긋한 비취당을 벗어나 상궁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월이는 붓을 들어 밀고장을 작성했다. 화인 공주가 문지기와 사통하여 야반 도주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불러올 피바람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았어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곳. 그것이 구중궁궐의 생리였으니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혹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무영과 화인이 꿈꾸던 소박한 초가집과 따뜻한 밥상은 다가올 비극의 서막 뒤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죄인이 되리라 마음먹었기에.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거웠다. 마치 하늘도 이들의 앞날을 예견하고 슬퍼하는 듯했다. 무영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검을 갈았다. 숫돌의 쇠가 갈리는 소리가 비취당의 담장을 넘어 공주의 귀에 닿았다. 그것은 준비되었다는 무영의 신호였다. 화인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그녀는 머리에 꽂혀있던 옥비녀를 뽑아 탁자에 내려놓았다. 공주로서의 삶을 내려놓는 의식이었다. 이제 그녀는 화인 공주가 아니라 한 사내의 연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어둠이 깔리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문 밖에는 자유만이 아니라 죽음의 사신 또한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비명과 함성이 뒤섞인 비취당의 앞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무영의 검은 마치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다. 그의 검끝이 스칠 때마다 붉은 선혈이 눈밭 위에 흩뿌려졌고 금군들의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다. 그는 한 마리 굶주린 늑대처럼, 아니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처럼 사나웠다. 등 뒤에선 화인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인간이 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힘을 쏟아내고 있었다. 길을 열어라. 막는 자는 모두 베겠다. 무영의 포효가 우레처럼 울렸다.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열세였으나 죽음을 불사한 그의 기백에 압도된 병사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 틈을 타 무영은 화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담장 모퉁이에 있는 작은 쪽문을 향해 달렸다. 그곳은 평소 하인들이 오물을 내다 버릴 때 쓰는 허름한 문으로 병사들의 경비가 가장 허술한 곳이었다. 뛰십시오. 자가 뒤돌아보지 말고 달리셔야 합니다. 무영의 외침에 화인은 피 묻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눈밭을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맨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에 닿아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이 사람도 죽는다.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쪽문 앞을 지키던 병사 둘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으나 이미 살기사치가 머리끝까지 오른 무영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단 2번의 섬광 같은 건무개무에 병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무영은 거칠게 쪽문을 발로 차 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자 궐밖에 어두운 숲이 아가리를 벌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유였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차갑고 위험한 자유였다.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는 놓치지 마라,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와 횃불의 물결이 요란하게 일렁였다. 숲은 험했다. 가시덤불이 화인의 고운 비단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으며 울퉁불퉁한 돌부리가 발목을 위협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생명줄처럼 잡고 달렸다. 무영은 앞장서서 나뭇가지를 쳐내고 길을 만들었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다. 옆구리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와 옷을 적시고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냄새와 섞여 흩어졌다. 하지만 그는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자신이 쓰러지는 순간 공주가 짐승 같은 저들에게 잡혀갈 것임을 알기에 그는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궐의 소란이 조금 멀어진 듯한 깊은 대나무 숲에 이르러서야 무영은 비틀거리며 멈춰섰다. 쏴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마치 처연한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헉 자가 괜찮으십니까? 무영은 자신의 상처는 돌보지 않고 화인의 상태부터 살폈다. 화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눈송이와 나뭇잎이 엉겨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별처럼 초롱초롱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너의 상처는 어떠하냐? 화인은 떨리는 손으로 무영의 피젖은 옆구리를 짚었다.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손에 묻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때문에, 이 미천한 나 때문에 네가 이 꼴이 되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무영은 피 묻은 손으로 화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비단결보다 부드러웠다. 아니옵니다. 제 평생 가장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자가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평생을 문지기로 살며 남들이 드나드는 것만 지켜보았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문을 열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낸 것이다. 비록 그 끝이 죽음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그가 세상의 주인공이었다. 화인은 무영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삭풍이 몰아치는 대나무 숲, 눈 덮인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무영의 품은 궁궐의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화인이 물었다. 무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갈 곳은 없었다. 궐 밖으로 나오면 세상이 넓을 줄 알았으나 왕의 군대가 깔린 조선 땅 어디에도 그들이 숨을 곳은 없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저도 압니다. 무영이 나직이 말했다. 화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숲이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임을. 추격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 멀리
숲 입구에서 횃불의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화인은 결심한 듯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다. 무영이 놀라 막으려 했으나 화인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무영아, 우리는 살아서는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였다. 허나 죽어서도 남남으로 흩어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다. 화인은 단도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 한 줌을 썩둑 잘라냈다.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눈 위에 떨어졌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셴티파프 쇼즈 후무라 하였으나 나는 오늘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하여 너에게 주려 한다. 이것이 나의 혼례 예물이다. 화인은 잘린 머리카락을 무영에게 건넸다. 무영은 전율했다. 조선의 여인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자 새로운 맹세였다. 무영은 말없이 단도를 받아 자신의 상투 끝을 잘라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었다. 검은 머리카락과 거친 머리카락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매듭이 되었다. 붉은 실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머리카락은 이리 묶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영이 묶인 머리카락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말했다. 자가, 약속해 주십시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자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가 공주가 아니어도, 제가 무사가 아니어도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반드시 자가를 찾아내겠습니다. 화인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하마. 내가 꽃으로 태어나든 나무로 태어나든 네가 오는 길목에 서 있겠다. 그러니 너도 약속해라.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대나무 숲 한가운데서 서로의 이마를 맞대었다. 입술이 닿았다. 차갑고도 뜨거운 피맛이 나는 씁쓸한 입맞춤이었다. 그것은 욕망의 입맞춤이 아니라 영혼을 묶는 성스러운 의식-일시이었다. 찾았다, 저기 있다. 숲을 울리는 고함 소리가 그들의 짧은 의식을 깨뜨렸다. 금군들이 대나무 숲을 에워싸고 좁혀오고 있었다. 수십 개의 화살이 그들을 겨누고 있었고 시퍼런 칼날들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무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맹수의 그것으로 변했다. 자가 제 등 뒤에 계십시오. 마지막 가는 길 저승사자라도 자가를 함부로 데려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무영은 검을 고쳐 잡았다.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옷자락을 찢어 검자루와 손을 단단히 묶었다. 죽을 때까지 검을 놓지 않겠다는 결기였다. 화인은 그런 무영의 뒷모습을 보며 단도를 가슴에 품었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날 안시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무영아, 화인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벼슬 없는 사내의 이름을 공주가 부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그 법도 따위는 휴지 조각만도 못했다. 사랑한다. 천한 문지기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인 사내로서 너를 연모한다. 그 말은 무영의 심장에 박힌 가장 아픈 화살이자 동시에 그에게 무한한 힘을 주는 묘약이었다. 무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껄껄 웃었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대나무 숲을 뒤흔들었다. 하하하. 공주님의 고백을 듣고 죽다니. 이놈, 무영 조선 팔도에서 가장 성공한 사내가 아닙니까? 자가 부디 저승 입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놈들 처리하고 곧 따라가겠습니다. 금군 대장 강수현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반역자이긴 하나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건 사내의 기계에 무인으로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영 내놈의 충정과 사랑은 가상하나 국법은 엄중하다. 이제 그만 칼을 버려라.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강수연의 회유에 무영은 피 섞인 침을 캔뱉었다. 충정. 내 충정은 오직 한 분. 화인 공주께만 바쳤다. 썩어 빠진 왕실의 법도 따위 개나 주라지 덤벼라. 내 검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공주께 손대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멈추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눈송이마저 숨을 죽인 듯 천천히 떨어졌다. 무영의 외침을 신호탄으로 금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무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검을 휘둘렀다. 챙챙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고 불꽃이 튀었다. 화인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그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담으려 했다. 붉은 실로 묶인 인연,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비가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대나무 숲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도륙의 장으로 변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무영의 검은 은빛 궤적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붉은 피가 검은 허공에 흩뿌려졌고 대나무 줄기에는 끔찍한 검은 겜흔이 새겨졌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 화살이 박히고 허벅지가 창에 찔려 피가 솟구쳤음에도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적진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무예가 아니었다.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운명에 대한 피 맺힌 절규였다. 금군 대장 강수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십 명의 정예병이 단 한 명의 산해를 당해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대열을 좁혀라. 창으로 거리를 유지해라. 놈은 이미 지쳤다. 강수현의 냉철한 지시가 떨어지자 병사들은 방패를 앞세우고 창을 숲처럼 빽빽하게 세워 무영을 압박해 들어갔다. 헉, 헉. 무영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붉은 핏덩이가 토해져 나왔다. 시야가 붉게 흐려지고 팔다리의 감각이 마비되어 갔다. 옷자락으로 묶어놓은 검자루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검을 놓쳤을 것이다. 그는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화인은 대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두 손을 모으고 눈물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직이다. 아직 쓰러질 수 없다. 저분이 보시는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다. 무영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기력을 짜냈다. 오라. 내 놈들의 목을 베어 저승길 노자로 삼겠다. 그가 다시금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나방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푹 둔탁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갈랐다. 무영의 복부에 병사의 긴 창이 꽂혔다. 무영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창날은 등을 뚫고 나와 있었다. 무영아 화인의 비명이 대나무 숲을 찢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무영을 향해 달렸다. 오지 마십시오. 무영이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다. 또 다른 창이 그의 가슴을 찔렀고 뒤이어 날아온 칼날이 그의 등줄기를 베었다. 거대한 고목이 쓰러지듯 조선 제일의 검이라 불릴만 했던 사내의 무릎이 털썩 땅에 닿았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피가 잉크처럼 번져나갔다. 화인은 병사들의 칼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영에게 몸을 던졌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무영을 끌어안고 눈밭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된다 무영아. 눈을 뜨거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 화인의 하얀 소복은 순식간에 무영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무영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화인의 얼굴을 찾았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고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닦아주려 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피 묻은 손이 화인의 뺨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힘없이 툭 떨어졌다. 울지 마십시오 자가. 자가의 눈물은 제게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 울지 않으마. 네가 싫어한다면 울지 않으마. 화인은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무영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으나 쏟아지는 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명의 온기가 무영의 몸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무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화인을 바라보았다. 자가, 약속, 잊지 마십시오. 다음 생에는 제가 먼저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때는 문지기가 아니라 자가의 지아비로. 말을 맺지 못한 채 무영의 고개가 옆으로 떨구어졌다. 촛불이 꺼지듯 그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사라졌다. 대나무 숲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화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통곡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품에 안긴 차가운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영혼 반쪽이 뜯겨나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무영에 감겨진 눈꺼풀 위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헝클어진 그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었다. 수고했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내 사랑.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여 오히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을 전율케 했다. 피냄새와 죽음의 기운 속에서 공주는 기이할 정도로 성스러운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금군 대장 강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피 묻은 검을 칼집에 꽂으며 예를 갖추어 말했다. 공주자가 죄인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 궐로 돌아가시지요. 전하께서 기다리십니다. 강수연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공주가 돌아간다 한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냉궁갱균에 유폐되어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삶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왕명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병사들이 화인을 에워싸며 압박해왔다. 화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수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돌아가라. 화인이 헛웃음을 지었다.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냐. 나를 물건 취급하여 팔아넘기려 했던 그 차가운 감옥으로, 아니면 내 정인을 죽인 살인자들이 득실되는 그 지옥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쩌렁쩌렁하게 숲을 울렸다. 강수연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자가 진정하십시오. 목숨은 부지하셔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인은 무영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눈밭에 뉘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 묻은 소복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굽어보는 여신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내 목숨은 이미 이 사람과 함께 끊어졌다. 껍데기만 남은 육신을 끌고 가서 오랑캐의 놀이개가 되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흩어지는 꽃잎이 되겠다. 화인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다. 병사들이 놀라 움찔했다. 그녀의 손에서 번뜩이는 것이 나왔다. 은장도였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정절을 지킬 때 쓰라던 그 작은 칼이었다. 강수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안 됩니다. 자가 멈추십시오. 그가 손을 뻗어 달려들었으나 화인의 결심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칼끝을 자신의 심장으로 향했다. 무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번에는 내가 문을 열고 너에게 감아. 화인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단도를 찔러 넣었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가슴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다. 고통은 찰나였다. 이어지는 것은 따뜻한 안도감이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무영의 시신 위로 천천히 쓰러졌다. 마치 잠든 연인을 껴안으려는 듯 그녀는 쓰러지면서도 무영의 손을 찾았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무영의 손을 덮었다. 두 사람의 피가 하얀 눈밭 위에서 하나로 섞여 흘렀다. 왕족의 푸른 피도 천민의 붉은 피도 없었다. 그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친 두 인간의 붉고 뜨거운 선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수연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아왔으나 이토록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죽음은 처음이었다. 병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차가운 삭풍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두 사람을 위한 진혼곡을 불렀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이 두 사람의 시신을, 그리고 그들이 흘린 붉은 피를 천천히 덮어주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의 잔혹함으로부터 그들을 숨겨주려는 듯 눈은 쌓이고 또 쌓였다. 화인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고통은 사라지고 눈앞에 환한 빛이 보였다. 그 빛 속에서 무영이 서 있었다. 피 묻은 갑옷이 아닌 깨끗한 도포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부인. 그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화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현실의 그녀는 숨을 거두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다. 비취당에 갇힌 공주도 천한 문지기도 이제는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두 영혼만이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대나무 숲이 밤은 깊어만 갔다. 강수연은 병사들에게 명하여 두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다. 가자.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는 뒤돌아서며 눈물을 훔쳤다. 훗날 역사책에는 공주가 병으로 급사했다고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 숲은, 그리고 이 숲에 내리는 눈은 기억할 것이다.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의 영혼을 묶었던 피보다 붉고 눈보다 순수했던 그들의 사랑을. 두 사람의 몸 위로 수북이 쌓인 눈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무덤처럼 봉긋하게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무덤 곁에는 그들이 서로의 머리카락을 묶어 맹세했던 붉은 실처럼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다. 비취당 회쇠당의 비극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그날 밤 내린 폭설은 두 연인의 붉은 피를 흔적도 없이 덮어버렸고 다음 날 아침 왕실의 내관들은 서둘러 시신을 수습하여 이름 없는 산기댐에 안매장했다. 분노한 왕은 공주의 이름을 왕실 족보인 선원록 쉔웬록에서 파내어버렸고 비취당의 문에는 굵은 못을 박아 영구히 폐쇄해버렸다. 궁궐 내의 모든 사람에게 함구령이 내려졌다. 누구든 그날 밤에 이를 입 밖으로 내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그렇게 화인 공주와 문지기 무영의 이야기는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작은 파문조차 남기지 못한 채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 궁궐이 불탔으며 다시 지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들이 목숨을 끊었던 대나무 숲은 베어져 도로가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넘고 싶어 했던 높은 담장은 허물어져 주춧돌만이 남았다. 천번의 꽃이 피고 졌으며 천번의 눈이 내리고 녹았다.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말투가 변했으나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은 그 땅에 서린 짙은 그리움의 기운뿐이었다. 폐허가 된 비취당터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유 없는 서글픔을 느꼈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나무 숲이 없는데도 댄잎 스치는 소리를 듣곤 했다. 무속인들은 그곳을 가리켜 못다 핀 꽃의 원혼이 머무는 곳이라 하며 구판을 벌이기도 했으나 그 어떤 위령제도 두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지는 못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해원 재회이 아니라 재회 자유였기 때문이었다. 억겁의 시간이 흐르고 윤회개맷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21세기의 서울 옛 궁궐은 이제 회색 빌딩 숲 사이에 고고하게 자리 잡은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화창한 5월의 주말, 고궁은 나들이 나온 가족들과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옛 비취당터, 지금은 보건공사가 한창인 외진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 건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민은 평소에도 유독 이 궁궐에 오는 것을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려 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남들이 화려한 근정전이나 경회로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홀로 인적이 드문 이 후원 구석에 서서 낡고 색바랜 작은 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이상해. 왜 여기만 오면 가슴이 이렇게 먹먹할까? 민은 가슴을 툭툭 치며 중얼거렸다. 복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청이 선명한 다른 문들과 달리 이 쪽문만은 옛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거무튀튀하고 낡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에게는 그 낡음이 오히려 사무치게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문고리에 손을 뻗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찌릿하는 전류가 흘렀다. 아주 짧은 찰나 눈앞에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눈 내리는 밤, 횃불의 불빛, 그리고 피 묻은 하얀 옷자락. 민은 화들짝 놀라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그 기묘한 꿈 때문일까? 꿈속에서 그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칼을 휘두르다 죽음을 맞이하곤 했다. 깨어나면 베개는 항상 눈물로 젖어 있었고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남았다. 그때였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민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민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5월의 햇살을 머금은 듯 눈부셨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고궁 박물관에서 고미술 복원을 공부하는 연구원이었다. 민은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며 소리치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서연 역시 민과 눈이 마주치자 묘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스러웠던 눈빛이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현기증이 나서요. 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시선은 그녀에게서 떼지 못했다. 서연은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민을 빤히 바라보았다. 다행이네요. 안색이 너무 창백하셔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했어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녀 역시 이 후원을 자주 찾곤 했다. 그녀는 이곳에 오면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혼자 벤치에 앉아 울기도 했었다. 저기, 우리 혹시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민이 저도 모르게 묻고 말았다. 촌스러운 작업 멘트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심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인연을 확인하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 하얀 꽃비는 마치 과거의 그날 밤 두 사람을 덮어주었던 눈송이처럼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민의 시선이 서연의 손목에 머물렀다. 그녀의 하얀 손목에는 붉은 실로 따은 소박한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팔찌, 민이 홀린 듯 중얼거렸다. 서연은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아, 이거요. 저도 왜 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붉은 실을 보면 마음이 놓여서요. 마치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민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피 묻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묶던 그날 밤. 붉은 실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머리카락은 이리 묶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절박했던 맹세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기억의 빗장이 풀리는 듯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넓은 등,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한 남자, 그리고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찾으러 가겠다던 그 약속.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네, 기다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민은 확신했다. 그녀다. 자신이 수백 번의 생을 거치며 찾아 헤매던 그 사람.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유일한 주인. 민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길을 조금 헤맸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약속 장소에 늦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야 당신 앞에 섰다는 영혼의 고백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 미소는 5월의 햇살보다 더 찬란했고 과거의 비극을 씻어낼 만큼 아름다웠다. 아니에요.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서연은 민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서로의 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과거의 차가운 눈밭에서 느꼈던 죽음의 냉기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쉬는 현재의 온기였다. 그 순간 바람이 멈추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복원된 쪽문 너머로 과거의 환영과 현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갑옷을 입은 무사와 소복을 입은 공주가 이제는 청바지와 셔츠를 입은 청춘 남녀가 되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비극의 문은 닫혔고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울지 않아도 되었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세상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갈까요? 민이 부드럽게 물었다. 네. 어디든요. 서연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그들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다. 옛 비취당터에 남아있던 슬픈 기운이 비로소 옅어지며 따뜻한 봄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과거에 그들이 남긴 핏자국은 지워졌으나 그들이 맺은 사랑의 약속은 시간을 넘어 기적처럼 지켜졌다. 고궁의 담장 너머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것은 마치 끊어졌던 붉은 실이 다시 이어져
매듭을 지은 듯 완벽하고도 단단한 형상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비극으로 끝났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야 비로소 행복한 이막을 시작하는 것이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인연.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 부른다.